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동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책 수메르 문명과 역사를 교재로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올린 것이 찾아보니까 12일 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걸 배워가지고 첫 영상을 올렸더랬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책을 가지고 한 5번 정도 강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쇼츠를 몇 개 제작해서 올리고 한 10개의 동영상을 빠르게 올렸네요. 제가 이미 이 주제로 2권의 꽤 두꺼운 책을 썼고 준비된 원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메르 관련 주제는 제가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강의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또 어떤 주제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의 시작을 다루었으니까 이제는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이런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는 또 국제개발을 전공하면서 이 주제로도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사적인 우리 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강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 수메르 관련 강의 주제는 대제국들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대제국들은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 세 나라인데요. 이 시대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 모세 등으로 시작하는 구약 성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구약시대 성경 역사 대부분이 이 세 제국들의 시대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괄호에 구약 성경 시대라는 표현을 넣었네요. 자, 오늘 강의의 주제로 다루는 대제국들의 시대는 기원전 16세기에 하무라비 왕의 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 후 아시리아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기원전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게 망할 때까지의 기간, 대강 1200년 내지 1300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후에 이제 한동안 패권 세력이 없어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는 일종의 전국시대가 수백 년간 지속됐고요. 그 후 중에 하나인 아시리아가 대략 14세기 무렵부터 크게 세력을 떨치면서 이제 제국으로 등장하고 이 아시리아 제국이 신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신바빌로니아는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대략 기원전 12세기, 11세기 이 무렵에 지중해 일대에서 지금 학자들이 해양민족이라고 부르는 Sea People의 거대한 이동이 있어서 여러 부족들의 연쇄적인 이동이 생깁니다. 이 무렵에 유태인들이 역사 속에 본격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전국시대라는 표현은 제 자신이 만든 표현인데요.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면서 대략 수백 년간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의 힘의 진공 상태가 펼쳐지는데 이 기간이 이제 아시리아가 확실하게 제국으로 등장해서 다시 패권을 행사할 때까지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좀 학자들마다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좀 애매한 것이 전국시대죠. 이 사실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함무라비의 고 바빌로니아 제국은 1595년에 지금의 터키 땅에서 일어난 히타이트족의 침공으로 멸망하는데요. 히타이트족은
이 바빌론을 오래 정복하지 못하고 금세 쫓겨났어요. 그래서 1570년 대략 25년 후에는 지금의 이란 북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카사이트족의 공격으로 바빌론에서 물러났는데요. 그 후 카사이트족이 400년 이상 바빌론을 지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시대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부족들이 바빌론을 지배했는가 하는 기록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메소포타미아판 전국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히타이트, 카사이트, 엘람, 미타니, 제2 이신왕조,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리아가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결정적인 패자로 떠오르죠. 자,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카드 왕조 시대부터 있었던 아수르를 거점으로 발전해온 셈족의 도시국가예요. 근데 이 도시가 고 바빌로니아 멸망 후 춘추전국 시대에 차츰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 기원전 14세기경에 가면 중원 제1의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제가 중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매우 긴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보통 고, 중, 신아시리아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시기를 구분하는 기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또 각자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분한 14세기, 7세기 이 시기는 아시리아의 역사에서 중아시리아와 신아시리아 시기를 포함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3세기경에 쿨티 니누리타 1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의 재통일하여 제국을 건설하는 단계로 들어섰는데요. 이 제국이 700년 이상 계속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7세기에 이르면 기원전이죠.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집트와 엘람을 정복하고 그 당시까지 세계사에 알려진 역대 최대의 제국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거대했던 제국이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난 이후에는 또 급속히 쇠락해요. 자식들 간의 내분도 발생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원전 612년에 이란 쪽에서 일어난 메디아 부족과 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던 칼데아 부족 연합군이 아시리아를 쳐들어옵니다. 수도 니누에가 함락되고 사실상 제국이 멸망 단계로 들어섰는데요. 그 중에 왕족이 그 니누에를 탈출해서 하라네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 재건을 도모했지만 605년에 카르케미시라는 유프라테스 강변의 지역에서 아시리아, 이집트 연합군이 미디아 칼데아 연합군에게 패전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리아는 이 아수르에서 시작해서 칼라, 니누에 이런 도시들이 수도로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3세기에는 요 정도까지 세력을 펼쳤다가 기원전 7세기 아수르바니팔 시대에 오면은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거의 이 시대에까지 인류 역사상 아마 최대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여기는 뭐 다 정복했죠. 수메르, 고바빌론, 과거에 아카드가 있던 영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제 주요한 지명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중동 지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는 아수르족이 건설했죠. 그 옆에 이제 미디아족이 여기 살고 있었고요. 미디아 제국의 수도는 에크바타나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족은 지금의 이제 이란의 선조들인데요. 여기 페르세폴리스, 수사, 엘람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고 이 지역이 이제 파르시라고 불려요. 여기서 페르시아라는 말이 나온 거죠. 제가 이제 고지도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현재를 주요 도시들을 빨간색으로 같이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의 이란은 테헤란, 여기가 수도고요. 그 이전의 수도는 여기 에스파한이었습니다. 요 파사가르데라는 곳에 가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대왕, 키루스 왕의 유적과 무덤이 있어요. 이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때의 수도였는데 웅장한 아주 도시였는데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복해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요 도시들이 이제 여기가 바빌론이죠. 요 바빌론 이제 요 강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에 하루에 바빌론이 있었고요. 지금의 바그다드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빌론과 아카드가 이 일대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수르가 망해가지고 마지막 저항했던 도시가 여기 하란이고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이 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죠. 그 후손이 이제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꽤 오래 했고 그 유태인 노예들을 이끌고 다시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이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이야기,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출애굽, Escape from Egypt라는 말이죠. 이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고대 도시들이 있고 아시리아 제국은 요 티그리스 강변에 요 북부 고원지대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쿠르드 자치, 이 일대가 쿠르드 자치주입니다. 이제 쿠르드족의 아르빌이라는 데가 자치주의 이제 수도고요. 여기가 이제 자그로스 산맥 앞에서부터 여러 번 나왔죠. 터키에서부터 이라크 북쪽, 페르시아 남쪽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거의 가르는 높은 산맥이 있는 이게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그 옆에 이제 터키의 앙카라가 오늘날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는 헤로도토스가 묘사하는 리디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가 사르디스였죠. 타르수스라는 도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도시죠. 다소라고 나오죠.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는 여기에 있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여기에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 일대를 흐르는 강이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입니다. 요르단 리브 오브 조르단이죠. 네. 여기 메디나가 있고 메카가 있고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는 여기가 있고 쿠웨이트는 여기쯤 있고 여기가 바레인, 카타르, 두바이, 아부다비 뭐 이런 도시들이 펼쳐집니다. 중동에 대한 이해가 좀 전반적으로 잡히시죠. 이 옆에 리비아가 있고 그 북쪽에 아르메니아, 스키타이족이 여기 나오고요. 코카서스가 일대 산악지대를 코카서스라고 합니다. 네. 마케도니아는 여기 알렉산더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일대를 건너와서 여기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정복했어요. 대단하죠. 자, 요건 제가 그냥 참고로 넣어둔 건데요. 혼자 이 아시리아 역사를 공부하다가 이 시대 아시리아 역사에 나오는 주요 왕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를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이 나온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이죠.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하알라와 바볼과 메대 사람의 열에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대 왕국으로 갈라지는데요.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이 망했고 남아있던 유대 왕국은 뒤에 나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7세기에 건국된
제국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악의 도시 바빌론 뭐 이러죠. 악과 뭐 죄악과 유흥의 도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시리아 영토는 기원전 7세기에 오면은 북쪽에서 일어난 메디아 제국과 갈대아족이 정복을 해서 모두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서로 나눠 가집니다.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메디아 제국, 여기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죠. 자그로스 산맥을 경계로 해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나누듯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누었죠.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이제 이집트까지 쳐들어갔다가 정복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가장 유명한 이제 황제가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전성기를 이루었고, 이 사람 때 이제 이 메디아 제국과 연합을 해서 이 메디아 제국의 공주가 여기 왕비로 와 있었는데, 여기는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그 왕비가 자기 살던 고향의 산악지대를 굉장히 그리워하니까, 요 일대는 평야지대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에게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높은 정원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바빌론의 공중정원,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성서의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시기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여기 우르라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전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없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태인들은 기원전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유대 제국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바빌론 유수, Captivity of Babylon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팝송 가사, 그 By the River Babylon 하는 이 노래가 유태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봤던 느부갓네살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칼데아 부족이 만든 나라였지요. 이 칼데아 부족이 그 북쪽에 있던 메디아 부족과 연합해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제국의 영토를 두 부족이 나누어서 두 개의 제국을 건설했더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제국은 한동안 번영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한 세기가 채 못돼서 기원전 6세기 중반 무렵에 이란 남부에서 파르스라는 부족이 힘을 확대해 일어섭니다. 아까 앞서 지도에서 파르스 지역을 보셨죠. 이 이름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파르스 부족은 원래 메디아 부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키루스 2세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도 키루스였기 때문에 2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기원전 550년에 미디아 왕국을 정복했고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리디아 왕국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기원전 539년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도 마침내 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정복하고 거기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약소민족들을 모두 해방시켜주고 당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당신들의 신을 섬겨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태인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신전을 재건하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키루스 2세가 야훼의 부름으로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태인을 해방시켜준 고레스 대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신들은 우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 민족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빌론을 점령하고서는 당시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던 말둑신의 이름으로 선언문을 반포한 기록이 있습니다.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키루스 2세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BC 525년에 이집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약 200년 동안 굉장한 번영을 누렸는데요. 기원전 330년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군의 침공을 받고 패전하면서 멸망합니다. 다리우스 3세라는 사람이 당시 황제였는데 알렉산더하고 싸워서 패전하고 도망갔다가 죽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유럽의 그리스 세력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 우측에 제가 사진 2장을 넣어 두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란의 파사가르드에 있는 키루스 왕의 부조와 무덤이라고 써놨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그 키루스 왕의 모습을 새긴 부조 비석이고요. 좌측에 있는 그림은 키루스 왕의 무덤입니다.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 중 파손되었는데, 알렉산더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자신이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만, 이 창건자인 키루스 왕을 매우 존경해서 이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참배하고 수리를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잊혀졌던 고대 서령 문자를 현대에 복원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 자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란에 있는 베이스툰 비문이라는 자료인데요. 이것은 그 베이스툰이라는 산에 기록되어 있는 비문입니다. 비석의 문장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제가 2장을 소개해 놨는데, 지도를 먼저 볼까요? 이 지도는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제일 서쪽에 이 케르만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케르만샤에 베이스툰이라는 높지 않은 산이 있는데,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대략 높이 150m 되고 폭이 100m 정도 되는 그 석회암 벽면에다가 자기의 업적을 기록한 그 부조와 비문을 남겼어요. 이것을 1835년에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군인이었던 헨리 롤린슨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 150m 높이의 공간까지 올라가서 탁본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다리우스 1세 비문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몇 차례 더 가서 남은 비문들도 다 탁본을 떠가지고 와서 해독을 해가지고 현대 서령문자 해독을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앞서 강의에서 고대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서령문자는 그 후대의 아카드, 고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후대 제국들이 모양을 변형시키고 일부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서령문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록을 남겼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인들에게 멸망하고 그리스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공용 문자가
페르시아어 대신 그리스인들의 그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자로 바뀌면서 서령 문자 자체가 잊혀져 버립니다. 여기에다 이제 더욱 결정적인 게 중동 일대를 그리스 이후로는 로마가 지배하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중동 일대의 기록과 여러 유적들을 모두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 로마 시대 페르시아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시 재건해서 파르티아 사산 왕조로 이어지면서 로마하고 계속 싸웠습니다만은 여기 사산 왕조가 서기 7세기에 이쪽 마호멧 이후에 일어서는 아라비아의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슬람 국가로 변하게 되죠. 이 시기에 역시 이슬람교도 유일신교를 믿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던 종교의 기록들은 철저히 다 무시하거나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수메르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유구하게 사용되어 왔던 서령 문자 사용이 완전히 중단되고 세월이 한 2000년 흐르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 문자를 알거나 기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고대 중동 민족들의 기록은 완전히 잊혀졌고, 이제 그리스인들이 남긴 자료나 로마인들이 남긴 일부 자료, 그리고 성경에 남아있는 유태인의 시각으로 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전 세대까지 중동 역사라고 하면 그렇게밖에 알지 못했더랬는데요. 이 베이스툰 비문이 해석되면서 지금에는 현대 우리가 세계사에서 또 이 강의에서 지금 보고 있는 수메르 민족으로부터 고대 중동 제국들의 역사가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툰 비문에 새겨져 있는 문구를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 내용이 페르시아어 서령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무위키에서 이 원문을 그대로 적어 놨길래 제가 일부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아담 다라바야우스, 나는 다라야와 우시 다리우스다. 위대한 왕이며 왕 중의 왕이며 페르시아의 왕이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나의 선조는 아케메네스다 뭐 이런 기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초대 왕조의 이름을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부르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슬라이드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 고레스 대왕, 키루스 왕이 그 반포한 선언문이 1879년에 라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빌론 유적지에서 발굴이 됐어요. 바빌론을 이 사람이 정복하고 그 당시에는 그 법이든 왕의 포고문이든 법이든 이런 그 돌 비석이나 뭐 토판에다 글자를 써서 시민들한테 알렸던 거죠. 이런 동그랗게 생긴 원통에다가 자기의 포고문을 써서 알린 것이 이제 200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키루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발굴 당시 이렇게 좀 파손이 됐는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이것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2016년에 이란 국립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여기 또 지금 동영상 때문에 사진이 가렸네. 아마 대형 박물관에서 원본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테고 사본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란 박물관에는 자기 조상들이 만든 가장 위대한 유물이 사본으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에는 내용이 지금 거의 해독이 돼서 알려지고 있어요. BC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고 피정복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반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22cm, 높이 10cm, 어른들의 발밑 정도에 오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 내용의 큰 틀을 보면 바빌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폭정을 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당시 바빌론 사람들한테 이제 선포를 하자니까 바빌론 신들이 사람들이 믿던 마르둑 신의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마르둑 신이 키루스를 불러 백성들을 폭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기술합니다. 성경에는 기루스 대왕이 고레스 대왕이 야훼의 부르심을 받고 와가지고 바빌론을 정복해서 유태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데요. 참 유감스럽게도 이 원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마르둑 신이 키루스를 불러서 바빌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거기 노예로 잡혀와 있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구약성경으로 이어지는 고대 중동 대제국들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수메르 문명과 역사는 이번 강의 이걸로 종강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쓴 70억의 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위기의 인류인데요. 이 책은 제가 2016년에 출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국제 개발을 전공하고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국제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봤던 현대 사회의 이제 국제사회의 위기를 제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거를 작년에 제가 영어로 압축해서 번역해서 Humanity in Crisis and Sustainable Future 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지금 두 책이 다 시판되고 있고요. 책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지 뭐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 뭐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뜬금없는 주제를 건너뛰어서 연구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로 66세가 되는데요. 제 삶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제 인간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어찌 보면 종교적인 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수출 투자 뭐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또 국제개발 제3세계 가난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살았습니다만 저는 늘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살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류 역사의 첫 시작 수메르 문명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하는 책에서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고민을 앞으로 이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직장이 이제 연구소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많은 책을 썼는데요.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 프로필도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참고하시면서 다음번 강의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